자, 2부입니다. 사실 저희 그 3프로TV가 이번 5주년 특별 개편을 하면서 네. 새롭게 꾸린 가족분들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특파원들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아, 어떻게 모집하셨어요, 근데? 그 저희 광고도 나왔었어요. 오. 네, 그래서 광고도 만들고 뭐 직접 이제 아는 분들이 있으면 해갖고 열심히 많은 분들을 모집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봤거든요. 예. 정말 각양각색의 각국에 각국에? 예, 정말 다 계십니다. 전 세계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 이렇게 뭐 미국이라든지 이제 좀 많은 국가도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분들 저희가 다 이제 추려갖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못 봤는데. 아프리카 못 봤어요? 아, 근데 요즘에 아프리카 중요하긴 한데 예. 배터리 때문에 아프리카 중요하긴 예, 한데 아프리카 모집합니다, 여러분. 예. 혼자서? 소말리아 모집합니다. 왜? 뭐 총 들고 나오시는 거. 해적 때문에. 네. 자,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한 이유는 예. 사실 우리가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뉴스로 보긴 하지만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의 그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건 완전 처음이거든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을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자, 앞서 1부에서 저희가 예고해드린 대로 독일에 계시는 독일 통신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예, 잘 아주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와. 예. 네, 박종훈 팀장님, 이주호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병진입니다. 3프로 특파원 일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일기. 반갑습니다. 동기분들끼리 좀 아세요? 아직 모릅니다. 모르시죠? 다 제가 각국에 계시느라고. 외로운 일기. 아, 예, 외로운 일기. 외로우신 일기. 아, 예. 네. 떨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그 저희 3프로 구독자님들이 아마 정병진님을 잘 모르실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독일 네. 어디에 계시는 걸까요? 저는 독일 북부에 있는 독일의 제2도시 함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곳에 뭐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날씨랑? 네, 지금 독일 함부르크는 오후 2시 44분 지나고 있고요. 이제 한국과는 지금 7시간 차이가 나고 있어서 네네. 한국은 지금 밤일 텐데 여기는 이제 낮이고 오늘은 특별히 함부르크 하면은 좀 날씨가 비도 많이 오고 우중충하지 않을까 이런 또 선입견이 있는 분들도 있는데 예. 오늘은 네. 굉장히 날씨가 맑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독일하면 또 제가 예. 참 익숙합니다. 네. 혹시 정병진님은 게임 좋아하십니까? 게임 아내 때문에 예. 끊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헤드셋이 예전에. 네. 많이 하셨어 게임을 예전에. 저 게임 헤드셋이다. 네. 대장이었어 대장. 알겠습니다. 맞네. 자, 예.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혹시 뭐 독일에서는 얼마나 계셨어요? 이제 만 4년이 올해 11월에 되거든요. 11월 되면 이제 만 4년 차가 되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이제 이민 와서 아들, 딸하고 이렇게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민을 가셨군요. 예. 아예 독일에 이제 가신 건데. 사실 독일 하게 되면 맞습니다. 예, 독일 하게 되면은 이제 약간 그 지역 자체가 이런 표현할 수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심심하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너무 이게 약간 향수병도 걸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 좀 극복하고 계시는지 한국과의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통 독일이나 특히 동유럽 쪽으로 가면은 뭐 심심한 천국이다. 이런 심심한 지옥이다. 뭐 이런 뭐랄까 심심한 천국이 맞겠군요. 네. 그런 표현들을 자주 하곤 하는데 예. 저는 이제 한국에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너무 정신없이 바쁘게 건강도 많이 잃고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좀 회복도 되고 가족과 시간도 많이 늘리게 돼서 딸아이가 아빠랑 저녁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다. 나를 찾아가고 있다.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들었던 얘기가 저희 누나가 독일에서 유학을 몇 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참 놀랐던 게 점심에 이제 좀 배가 아파서 약국을 가니까 약국이 점심에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약국도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누나가 딱 일 끝나고 이제 그 학교 다 끝나고 이제 학교 다 끝나고 저녁 때 약국을 가려니까 또 문을 닫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약국을 이용하라는 말이냐? 실제로 그런가요?
이제 도시에 따라 다르고 그 약국 주인에 따라도 좀 다르겠지만 약사님들에 따라서 대체로 여기서는 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중요하고 내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해진 근로 시간은 철저하게 지키고 법적으로도 그것을 어기거나 좀 연장 근무를 계약서상에 합의되지 않은 수준으로 하게 된다 하면은 사업장이 굉장히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도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 보니까 좀 내 시간, 나만의 휴가, 뭐 나의 어떤 일상, 루틴 이런 것들을 좀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예. 저 혹시 그럼 전병진님께서는 독일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실까요? 네, 독일의 IT 이제 기업에서 한국 기업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3프로 TV에도 저희 회사 그 통계 자료를 굉장히 자주 인용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떤 이름 회사요? 얘기해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네, 스태티스타라는 회사입니다. 저 여기 독일에- 되게 많이 쓰는데. 네, 그 글로벌 저희 데이터 플랫폼 스태티스타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시니어 매니저로 최근에 이제 승진도 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이제 시장 진출이나 이제 그리고 에드웍 맞춤 리서치 서비스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때 상담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데이터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네. 사이트인데. 모든 자료가 다 있잖아요. 예, 이게 근데 가끔 있죠. 유료거든요, 유료. 맞아요. 네. 유료죠. 예. 유료입니다. 혹시 뭐 유료 계정 뭐 어떻게 하나 안 됩니까? 3프로 TV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3프로 TV 임직원분들께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라이센스를 하나 좀 준비해 볼까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글로벌 라이브가 정말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달라지죠. 데이터를 사용할 팩트로 수 이제 있는 딱 받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딱 정병진님이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외모도 훤칠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다고 하는데 이전에 경제 앵커를 하셨어요? 아니면 뉴스 앵커를 하셨어요? 네. 제가 첫 직장은 매일경제 TV였고요. 매일경제 TV에서 이제 장중 시황 그 방송 캐스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장중 프로그램 앵커를 했었고 이제 부산 MBC에서는 아나운서로 일하면서 이진우 우리 이프로님 하셨던 서울에서 하시는 것처럼 부산에도 손에 잡히는 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직장은 YTN에 있다가 뉴스를 전하다가 오게 됐습니다. 이거 보세요. 저희 그 통신원 분들이 어마어마한 분들이라니까요.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아닙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러면 좀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독일에 대해서 요즘에 독일의 경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뉴스로 보기에는 독일이 되게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그렇죠. 그 이코노미스트 영국 주간이죠. 최근에 8월 17일이었을 텐데 독일이 병자가 됐다, 유럽의 어떤 환자가 됐다 이런 이제 뉴스를 전하면서 굉장히 독일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긁어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도 연일 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입지가 있는 인사들의 입에서 이제 워딩이 나오고 있는데 독일에서의 반응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발끈입니다. 발끈. 이게 이제 열등감의 폭발, 열폭의 발끈인지 아니면은 이제 근거 있는 반박인지는 차근차근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참고로 이 유럽의 병자라는 표현은 사실 유럽 지역에서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쇠퇴하는 나라들을 가리킬 때 이제 과거 오스만 제국이 쇠퇴할 때 러시아 쪽에서 붙였던 게 시초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탈리아가 보통은 계속 유럽의 병자였다가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좀 특수가 많이 오면 관광 수요가 좀 많아지면서 GDP도 굉장히 좀 올라가고 활기를 띠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지표들이 지금 안 좋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그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나왔고 블룸버그에서도 7월 29일 기사가 나와서 경제 불황이 독일의 유럽 환자 시대를 촉발하고 있다. 이전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독일의 경기 상황을 좀 파악한다 할 때 IFO라고 해서 IFO 이제 독일의
이제 경제연구소 같은 곳인데 이쪽에서 이제 굉장히 데이터들을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런데 독일 언론과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그건 오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포의 교수이자 연구소장 클레멘스 퓨스트의 말이고 이제 반박하는 거죠. 요아킴 나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독일 중앙은행 총재입니다. 나겔이 이제 손톱인데 성이 손톱이라서 좀 재밌는 이름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독일은 유럽의 병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내보내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영국을 비롯한 또 미국 쪽에서의 보도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언론을 제가 이번 방송 전에 쭉 봤는데 독일이 굉장히 망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독일이 이 정도면은 망할 수준인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까지고 이제 독일도 이런 상황이다까지만 보도가 되는데 국내 언론에는 소개가 안 되고 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반박하는 논거가 무엇인지는 지금부터 3프로 TV에서 단독으로 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표는 정말 망해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 맞아요. 저희가 듣고 싶은 게 뭐냐면은 독일의 직접 네. 계시니 정말 이게 체감상 그걸 정말 지표만큼이나 그걸 느끼고 계신지가 또 저희가 관심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그렇죠. 느끼고 계시나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은 지표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들도 있지만은 바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일단은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독일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떨까라고 봤을 때 썩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망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에너지 가격도 오르고 뭐 수출도 안 좋다고 하고 주요 산업은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지만은 제가 스태티스타에서 오늘 방송 전에 독일 시민 35,994명을 대상으로 물어봤어요. 현재 독일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냐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이걸 지금 제가 질문을 쫙 뽑아왔는데 응답이 32%가 긍정적, 매우 긍정적은 14%, 합치면은 46%의 독일 시민들은 독일 경제 상황을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32% 정도였고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19%에 그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정부에서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각 가정마다 지원금,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이제 킨더겔트라고 해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정부에서 세금을 통해서 주는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 금액을 좀 더 올렸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보너스로 더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계 가처분 소득이 계속 좀 유지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볼 수가 있고 물가 같은 경우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교통비가 원래 독일이 비쌉니다. 지하철을 타든 뭐 아니면은 버스를 타든 교통비가 굉장히 비싼데 최근에 49유로 티켓이 이제 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으면서 예전에 9유로 티켓이라고 한번 한 13,000원짜리로 전국에 있는 그 경전철과 그리고 시내 시외 버스 이런 것들을 또 지하철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한번 시범 삼아서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없던 레비뉴도 많이 잡히게 되고 그러면서 49유로 이 티켓 이것을 전체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런 물가 부담 중에서도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식료품 가격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식료품 물가들의 여러 요동치는 것들은 있지만은 실생활 속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감을 느끼지 않게끔 정부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게 가장 제가 좀 피부로 와닿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느낄 때에는 일자리가 사라질 때거든요. 결국은 이제 고용 시장이 무너졌을 때 경제는 확 꼬꾸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독일 지금 고용 시장은 어떤 상태예요? 일단 실업률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실업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물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설문조사를 돌려보더라도 지금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는 이제 후순입니다. 이제 경제 상황이 지금 독일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라고 아까 동일하게 3만 5천여 명에게 물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순위가 이렇게 볼게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1위였고요. 에너지 비용, 생활비 비용 올라가는 거 그게 2위였고 그리고 주택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이게 사실 독일에서는 굉장히 주요 이슈거든요. 요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건강, 사회적 안보. 그 다음이 기후 변화, 빈곤 문제, 이민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취업난이나 어떤 취업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메르켈 정부 이전에 슈레더 총리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경제 개혁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일자리 개혁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이제 고임금이 아닌 중저임금의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리고 하르츠피어라고 해서 사회 보장 정책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업수당 같은 것도 잘 나오고 그리고 뭔가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주는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어쨌든 조금만 도심 쪽으로 가면 일자리가 있고 함부르크만 하더라도 구인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자리는 이제 그런 중저임금형의 일자리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면에서도 좀 숨 쉴 구멍이 있고 그리고 좀 고임금의 일자리 같은 경우는 독일 내에서 수급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해외의 이민자들 중에서 그런 전문 인력들, IT 기술자, 엔지니어,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독일에 이민 올 경우에 빠르게 특혜를 줘서 빠르게 시민권을 따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의 그런 특전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또 독일의 어떤 실업으로 인한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은 큰 타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독일 하게 되면은 또 제조업이 그렇죠. 또 유명하고 아까 저희가 이제 또 EV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 바로 그냥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이 독일 자동차 시장은 어때요? 지금 독일 자동차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지금 그거는 보시고 계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GDP에 기여하는 그 기여 순을 봤을 때 예.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가 2020년 기준 4%고요. 오히려 화학 쪽이 5%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 그 시장 점유율이 좀 좁혀지고 이러면서 좀 여기서 타격을 입는 것들이 분명히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BMW의 X3 여기에서 이제 전기차 나온 모델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뭐랄까요? 완전히 전기차에 올인한다기보다는 벤츠도 그렇고요. 메르세데스 벤츠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이게 BMW인데 전기차인 거야. 약간 그 느낌 아실까요? 그 전기차 느낌만 준 거 있잖아요. 뭔가 막 첨단 느낌의 색깔만 좀 입혀서 그래서 뭔가 페인트 딴 거 정말 칠하고. 전기차로서 예. 그렇죠. 예. 뭐 전기차로서 완전히 그 생산 라인을 더 바꿔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그런 신용만 내거나 그런 모델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직도 그 왜 그러냐면은 근데 또 그 내연기관을 독일 사람들이 못 버려요. 내연기관을 너무 좋아하고 내연기관의 그 장거리 운전을 많이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충전의 이슈가 아직 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 그 BMW X3 전기차 모델을 가지고 한번 덴마크까지 쭉 여행을 아우토반을 타고 쫙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때가 약간 겨울이었거든요. 배터리 닳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바로 또 충전소에 가서 충전해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밥 준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밥을 주러 차를 몰고서 달리질 못하니까 이 내연기관에 익숙해져 있고 막 300km, 500km 막 하루에는 막 1000km까지 달리는 사람들도 있는 이 독일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전기차를 이제 그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은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국내 수요도 있다 보니까 체질 개선 같은 것들이 좀 어정쩡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좀 치고 나가는 그런 성장성이나 이런 어떤 모델 중에서도 막 국민차로 확 주목받거나 이런 어떤 돌파구를 좀 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 현지에서는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럼 와우. 전기차가 열심히 달리고 있으면 밥 주러 가는 것보다 쟤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밥 주러 간다. 밥 주러. 이렇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재밌다. 사실 저는 아까 계속 그 독일인들은 아직 뭐 내연을 못 버려요 해서 그건 내수고 수출은 다른 거 아닌가 했는데 일단 내수에서 테스트 베드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테스트 베드가 안 됐으니까 해외에서도 지금 아주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고 있지 못하는 그 현상을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는 그래도 저희가 좀 접할 수 있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면 그 지금 독일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안 좋다고 나오는 건 자동차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산업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일단 여기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에서 값싼 가스를 가져다가 가스를 가지고 사실 난방도 할 수 있지만은 가스를 화력발전소에 보내서 거기서 전기를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스를 싸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그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끊기면서 그 사이에 노르웨이로부터 이제 다시 가스관을 뚫고 미국으로부터는 액화시켜서 LNG로 받아서 여기 독일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전환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아무래도 이제 전기 공급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여기 독일의 기간 산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BMW든 폭스바겐이든 뭔가 아우디든 이건 우리가 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그런데 우리 생활 곳곳에 있는 그런 화학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 독일 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게 많고 독일 내에서도 이 기업들이 그 뭐랄까요 공장을 못 돌리고 전기가 모자라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좀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ESS 저장 장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비싸고 그게 아직 독일에 좀 곧 정리가 안 된 상황이다. 이게 어딘가 이렇게 막 단지가 조성된다든지 그리고 각 기업별로 ESS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그런 에너지를 좀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다든지 이게 아직 독일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E4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은 기업 환경 지수라고 하거든요. 기업 환경 지수가 팬데믹 때 고꾸라졌다가 2021년에 껑충 뛰었다가 올해까지 좀 흘러내리다가 4월에 다시 반등했었는데 이게 결국은 5월, 6월, 7월 3개월 연속 더 빠졌거든요. 이제 이런 어떤 경기 전망에 있어서 가장 포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에너지 가격, 일렉트리시티 코스트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제조업 전반에 이제 연쇄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PMI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이제 올해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0.3% 뭐 역성장 예상된다고 IMF가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전통적인 유럽의 환자인 이탈리아가 올해 1.1% 예상이 됐더라고요. 거기보다도 지금 못한 상황이 이제 바로 에너지의 이 구조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지금 빚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저는 저 근데 오늘 이 질문 안 드리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하나만 이거 미리 준비된 건 아닌데 네. 지금 유럽 연합에서 중국 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 테슬라도 네. 대상이 될 것 같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도 결국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독일의 지금 현재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뉴스로 보기에는 이건 프랑스 혼자서 유럽 연합을 이끌고 막 약간 선동하는 분위기이고 독일은 여기에 반대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좀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반대한다기보다는 대응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랄까요? 그러니까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 기후 보호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이 참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독일의 속도, Deutschland Tempo라는 말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조금을 조사하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유럽 연합에 있어서 유럽 연합 내에서의 헤게모니 다툼도 있겠지만은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제일 지금 고질적인 게
관료주의거든요. 관료주의. 어려운 말로는 뭐 관료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최근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그런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동차 하나 뭔가 그 규제를 어떤 풀거나 어떤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은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를 지금 독일에서는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 정도로 느리고 지금 일 진행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독일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독일은 그런 뭐 보조금을 조사하거나 뭔가 이제 슈트라프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제재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거나 이럴 때 빨리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좀 시체말로 얻어맞고 나서 체제를 좀 정비해서 전열해서 하는 그런 도이칠란드 템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좀 그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은 건가. 저는 좀 여기에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리구나. 그렇군요. 예. 이거 뭐 이것저것 느려요. 뭐 정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품 하나하나 다 인증을 받아야 되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진짜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사실 뭐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AI에 대한 이슈가 좀 있고 뭐 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좀 핵심적인 그 먹거리 산업으로 보면서 지금 투자를 좀 하고 있는지 뭐 지금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이고 있나요? 산업 전반적으로 걸쳐서? 그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게 좀 어렵고 뭔가 신수종 사업이 있어서 딱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제 굉장히 최근에 지지를 못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뭘 안 한다라는 거예요. 뭘 좀 해야 되는데 뭘 자꾸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독일이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바로 히든 챔피언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히든 챔피언. 500명 미만의 기업인데 연 매출액 5천만 유로 미만이면서 가족들이 운영하면서 뭐 이 중에서도 이제 1,000개 이상은 소리 매출이 이제 또 엄청 잘 나오기도 하는 안정적인 그런 히든 챔피언으로 분류가 되는데 뭐 이런 곳을 비롯해서 정부에서 뭔가 비전을 제시해 주거나 이러는 게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각 제조업 내에서 스스로 가는 방향성은 보여요.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최대한 제조업 기반이 많으니까 이 제조업에서의 공장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화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업계에서의 화두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LFP 뭐 배터리다 아니면은 2차 전지다. 뭔가 좀 AI다. 뭐 생성형 AI다. 뭐 이렇게 좀 눈에 딱 팬시하게 보이는 그런 게 독일은 없거든요. 그런 게 없는데 제조업 내에서는 그렇게 자생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는 그 독일 지멘스의 라지 드라이브 한국에서는 뭐 터빈이나 이런 커다란 그런 기관을 관리하는 총 한국 아시아 쪽 책임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일 기업들이 이제 제조업 내에서 이거는 제가 지금 갑자기 좀 떨려서 정리가 어떤 말이었는지 까먹었는데 네. 집중해서 못 들었는데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잠깐 까먹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좀 진실한 사과를 드리고 어쨌든 지금 독일 내에서 이제 그런 정부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제조업 내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스마트하게 바꿔 나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이런 압박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이렇게 별로 지지를 못 받다 보니까 극우 정당이 여러 이유로 또 부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올라프 숄츠 총리도 좀 이제 쫓겼는지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독일에서도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 밀리어네어 기업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라고 최근에 이제 의회에서 연설을 했었는데요. 그런 다급함, 조급함은 분명히 지금 느껴진 상황에서 업계는 업계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동안 경제계에서 굉장히 화두가 됐었던 단어가 인더스트리 4.0. 이게 사실 독일에서 나왔던 단어였었는데. 그래요? 네, 근데 스마트 팩토리 가자고 막 하면서 이제 독일이 제일 빨랐어요. 근데 요즘 우리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해.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나 뭐 테슬라 스마트 팩토리나 잘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그 독일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피해갈 수 없는 경제를 좀 짓누르고 있는 첫 번째는 에너지였었던 에너지. 거군요. 이 에너지 때문에 가동률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큽니다. 예. 그랬었군요. 그러면은 지금 맞습니다. 예. 그 지난 이제 4월에 원전 3기 가동을 좀 중단했다고 제가 지금 보이는데 독일이 뭐 탈원전을 완성한 것도 뭐 에너지 선택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저해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좀 친환경에 좀 예민할 수 있고 왜냐하면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번 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친환경의 전환이 다른 나라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이거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일단 여기에서는 예. 굉장히 큰 정치적인 어떤 또 민주적인 그런 토론과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은 일단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 기후 보호부 장관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올라프 숄츠 총리 다음에 넘버 2인 거죠. 넘버 2. 넘버 2고 그리고 지금 이 신호등 연정 이 정치 구조를 보셔야 되는데 원전은 사실 작년 크리스마스경으로 해서 전부 다 중단이 됐습니다. 원전 가동은 다 중단이 됐고 올해는 뭐 신규 원전 뭐 설립이나 이런 것들도 완전히 다 없애는 그런 백지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원전 자체는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간다. 말씀드렸던 아까 도이칠란드 템포를 가지면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우리가 대체제를 구하지 않았느냐. 러시아 가스가 아니라 전기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루트를 확보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당시에 화석연료도 뗐거든요. 작년 겨울에. 겨울이 이제 유럽에서는 유럽의 추운 겨울이 굉장히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대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엄청 춥진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좀 이제 겨울의 어려움이 좀 넘어갔던 케이스가 있지만 그래서 더 자신감 있게 녹색당 출신이거든요. 그 로버트 하벡 부총리가 그리고 거의 넘버 2처럼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이 바로 아날레나 베어복이라는 외무부 장관입니다. 이제 외교부 장관인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 정치인이에요. 이분도 녹색당이고 녹색당이 지난 총선에서 굉장히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내각에서 버티고 있는 한 원전 자체는 되돌릴 수가 없다. 원전을 사실 지지하는 쪽은 체데우 체스우라는 독일의 기사련 여기 이제 기독교 민주당, 기독교 사회연합 여기 합쳐서 이제 기사련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메르켈 총리를 배출한 정당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원전을 아직 이제 복구해야 된다는 입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리고 숫자도 많고 의석도 많지만은 어쨌든 내각을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실권은 이제 현재 녹색당이 전체적으로 쥐고 있고 숄츠 총리는 많은 것을 하지 않고 있어서 이제 원전 때문에 빚어진 그런 원전을 없애면서 오는 당장의 어려움들을 국민들은 다 체감하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도 다 느끼고 있거든요. 저도 재작년에 월 110유로씩 전기 요금을 내다가 110유로면은 한국으로 하면 한 16만 원, 15만 원 정도 되겠네요. 와. 그러다가 이제 월 내는 게 한 140유로 정도 되거든요. 20만 원 돈을 내는데 월 전기 요금이 한국이랑 비교하면 차이가 월등하게 나죠. 그럼요. 그런 가처분 소득을 위협하는 그런 여러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좀 불만과 투덜투덜대는 것들은 있지만은 메르켈 총리 때 워낙 그 원전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고 그게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돌릴 수 없지만은 그러면서 에너지를 지금 친환경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로는 분명히 충당하는 게 어렵다. 막 그 풍력 발전 그 선풍기 같이 돌아가는 그 날이 얼어버리면 효율도 떨어지고 전기 생산도 더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 곳곳에 노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독일에서도 그런 비판 여론들이 계속 있으면서 민주적인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불만 가질 법도 한데 예. 그 정당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명분을 위해서 국민들이 나는 비싼 요금을 쓰기 때문에 불만은 있지만 인정은 한다. 네.
완전 다른 분위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오늘 독일에 대해서 너무 재밌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정말 그 현지에 있는 그 실시간의 어떤 체감하시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직접 지금 일하시는 부분도 네. 이게 또 관련되신 분이 관련되고 있는 또 부서에서 또 그러니까요. 일도 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네. 자, 저희가 그 네. 독일 통신원 정병진님과 함께 이 독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저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진짜. 네. 단순히 기사로 보는 그냥 뭐 독일의 뭐 유럽의 병자다, 그리고 뭐 역성장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무슨 문제점들을 갖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혹시 한 30초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왜 독일 경제가 아직은 건재하냐 여기에 대한 논거를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서 네네. 그것만 빠르게 브리핑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이포 경제연구소의 퓨스트 소장은 이제 어려운 건 맞지만 금리 건재될까 그리고 인건비 상승해서 어려운 건 맞지만 일단은 ECB의 금리 인상이 이제 인상 자체는 끝났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첫 번째 그리고 근로소득 인상을 촉구할 만한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보조금을 받게끔 그런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금리와 가처분 소득이라는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독일 중앙은행 총재 요아킴 나겔은 이제 어려운 것도 여기서 맞지만은 이제 내년에는 2024년에는 왜냐하면 그 독일의 그 어려운 시간이 이제 끝나갔으니까 1%에서 최대 2%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역시 이제 더 이상 단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논거를 들어서 자꾸 이제 그런 ECB 쪽에 뭔가 좀 암시를 하거나 좀 압박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런 논거를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독일이 유럽의 환자가 아니다. 로버트 하벡 부총리가 얘기한 이유는 지금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스페인이랑 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더 있는데 독일에 비해서 좀 주목받지 못한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독일만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저효과 아니냐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정치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간 값싼 러시아 가스에만 의존했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하면서 메르켈 행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여기까지 이제 여기에다가 20개 이상의 기업이 독일에 총 800억 유로 정도에 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도 덧붙이면서 좀 아직은 건재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투자까지. 괜찮네요. 자,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구독자분들의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정병진 독일 통신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